대변인으로 있고 지난번 상임위원을 지낸 이재승입니다. 최근 유튜브를 보니까 여러 보수 세력이 광화문에서 아주 엄청난 집회들을 하고 있던데 일반 언론에서는 전혀 보도가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게 그래서 이 언론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까지 좌편향적인 아니면 또 이렇게 보수 세력을 외면하는 그런 세력으로 전락을 했는가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이 해외에 있는 애국 동포의 한 사람으로서 외지에 나오면 다 조국이 그립고 애국자가 자신들 나름대로 이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보수에 대한 편향적인 그 좌파 언론들을 어떻게 이렇게 한국이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이렇게 이런 현상까지 이르게 됐는지 한번 서울에서 오셨으니까 호심탄회하게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지금 현지 여기 어тл란타에서도 오마이뉴스나 이런 좌파 세력의 언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있으면 그분들이 우리 저 어тл란타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CNN 본부가 여기 있어요. CNN 본부가. CNN 본부 앞에 가서 막 데모를 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그리고 또 무슨 뭐 평화 포럼 해가지고 상하 양원들을 나름대로 동원해가지고 무슨 워싱턴에서 무슨 미군 철수 결국은 미군 철수로 이어지는 종전선언 이런 것들을 외치고 하는데 굉장히 보수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무슨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것 때문에 예, 이게 다 실시간으로 이 방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린 말씀은 좀 이렇게 정리해서 뭐 드려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가 2022년 3월 9일입니까? 3월 10일 날 대통령이 바뀌고 5월 9일인가 10일인가 취임을 했으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정권 교체가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 한 사람 바뀐 거 외에 특별한 변화가 있는지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듣습니다. 아니 처음에 정권이 딱 바뀌면은 그 5년 전에처럼 이렇게 칼같이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우선 언론 쪽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언론의 뭐 자유라든지 이 언론에 관한 보호법익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보장된 대로 언론의 중립성, 공정성, 불편부당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누구의 잘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론이 진영 논리, 어떤 이념에 종속되는 쉽게 이야기하면 언론의 독립이나 언론의 자유나 언론의 중립이 언제부터인가 훼손되어서 대형 언론사라고 합니까? 뭐 우리 아는 이게 편향되어도 유분수지 좀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언론 기관을 감시하거나 감독하거나 이렇게 규제하거나 통제하는 또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방통이라든지 뭐 MBC 같은 방문진이라고 합니까? 또 뭐 KBS 이사회 뭐 여러 거기에 지배 구조가 가버넌스가 저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우리 회사는 사장이 막 그렇게 과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운영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 구성을 사장이 마음대로 해버리면 그 이사회는 기능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 구성이 아까 국가교육위원회 말씀드렸잖아요. 여당 추천, 야당 추천,
뭐 교육감 협의, 교육감 좌파 월등히 많은데 거기서 누구를 추천하겠습니까? 하여튼 조금 흥분된 내용들이 많은데 그래서 언론기관의 경우 이것도 통섭적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최근에 KBS 사장 사건 뭐 알고 계시죠? 그다음에 MBC에서 지금 어떻게, 그다음에 YTN의 이 주식 뭐 양도권이라든지 이게 지금 그렇게 슬기롭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잘 없고, 게다가 제가 이렇게 자랄 때는 MBC, KBS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이 어른이 되고 나서 뭐 SBS가 생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뭐 요즘 각종 채널이 뭐 수도 없더군요. 999원 뭐 텔레비 드니까 이렇게 나오더군요. 뭐 거기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는 몰라도 이것을 일관되게 통제라기보다는 조정, 권면, 장려할 수 있는 그런 행정 문화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아주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누구의 책임인가? 이게 아마 하루 이틀이 잘 안 되나 봐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정부에서도 가장 고민하는 그런 어떤 그 영역 중에 하나가 언론 쪽으로 생각하는데 이 과도하게 편향된 이 언론을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결국은 눈을 부릅뜨고 우리 시청자, 우리 뭐 선거 이야기할 때 주권자처럼 언론의 주권자도 우리 시청자 아닙니까? 시청자들의 그 매와 같은 그런 눈으로 이렇게 감시 감독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다음에 언론 관련 법들이 많이 지금 개정되는 내용들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뭐 거기까지는 말씀드리지 뭐 올라가면 못 합니까? 지금 입법 권력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사사건건 다 거부권 행사 못합니다. 지금 거부권 행사는 아주 한정적으로 한 거예요. 10번 한 것이. 근데 이거 다 거부권 행사하면은 좀 곤란한 문제가 있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책임 있는 답변을 드리기는 그렇고, 언론을 규제하고 통제하고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관의 지배구조가 민주화되어야 한다 우선. 그 다음에 언론,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그런 어떤 공정, 중립, 독립, 불편부당 이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쪽이 이렇게 바뀌어야 하는데 한번 바뀌려고 하면 몸살을 앓지 않습니까? 아주 뭐 난리가 나죠, 그죠? 그럴 리는 없지만 제가 혹시 다음에 방통위원장 되면 한번 예, 죄송합니다. 예,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강의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예. 지금 그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을 보수 진보로 보수 진보의 대결로 보는 것이 맞는지, 여야가 곧 보수 진보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좀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이념적인 그 안보 상황과는 거리가 먼 그런 불란서라든가 영국이라든가 또는 남미의 여러 나라들, 그런 나라들과는 정치 상황이 다르거든요. 한반도는 민주 세력과 공산 세력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아주 독특한 안보 상황이고 정치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의 갈등은 이 이념적인 갈등이 분명히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왜 교수님께서는 그 점을 간과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이런 중대한 이념 문제가 있다면은 갈등을 넘어서 통합, 화해, 공존, 공영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 그 운동권이었던 한한상 교수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념이 동족보다 앞설 수 없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은 공산주의건 민주주의건 하나 되고 통일되고 화합하면 된다. 이런 말인데 이렇게 이념을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면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저 정치공학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통합을 이루는 것. 뭐 예를 들어서 오직 통합만을 생각하면서 요즘 뭐 여당에서조차 중요 인사들이 5.18을 헌법 전문에 넣는 거 그거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은 통합만을 바라면서 되지도 않는 통합을 추구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 그 오제도 검사 같은 분이 한번 나타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목사님이시죠.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념 또는 진영 논리를 무시하자 그것은 아닙니다. 근데 제 스스로 보수와 진보를 극단화시키는 그런 전선에 나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 통일을 이야기할 때 물론 자유통일과 평화통일은 개념은 다릅니다만 자유통일은 방향이라면 평화통일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너 죽고 나 살자식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그 실험이나 뭐 이런 그 게임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 기술을 걸 때 내가 이게 바탕 힘이 있어야지 기술 건 사람이 뒤로 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념도 뭐 양날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합니다만은 아무리 양날개로 날더라도 그 메인이 무엇이냐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주도를 누가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산주의와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구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미 체제 논쟁은 끝난 겁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7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한국을 중심으로 많이 이야기하더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련 그 연방이 1900 이 고르바초프 그 연방이 해체되는 그때 이미 체제 전쟁은 끝난 거 아닙니까? 레이건의 뭐 스타워즈 프로젝트입니까? 그래서 지금 그 이념을 무시한 상태에서 무조건 통합 그런 의미는 물론 이제 아니고 가능한 한 진정한 보수, 유능한 보수, 확실한 보수, 보수의 정체성에 적합한 그 보수의 파이를 키워야 된다는 것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제가 합니다. 영 돌아올 수 없는 빨간색 빼놓고 나서는 한번 오늘 안 하고 가서 이렇게 교섭해 볼 수는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 뭐 시장경제, 그래서 이 정치적인 측면하고 경제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보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 체제를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헌법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헌법의 범위 내에서 놀아야죠. 활동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적화통일도 뭐 통일은 통일이니까 그건 저쪽 동네에서 하는 이야기. 뭐 이러나 저러나 통일만 되면 되지. 그거는 아니죠. 그것은 자유민주적 어떤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데 그럼 지금 상태에서 보수와 진보가 뭐 49대 51이나 50대 50이라면은 또 모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뭐 중도가 한 30% 정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중도는 선거 때마다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좀 중도세에 있는 그 분들이 뭐 보수만 보수.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썩은 보수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어떤 진정한 보수가 역사 속에서 논쟁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파이를 키우면은 자연스럽게 주전 선수하고 벤치 워머가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글쎄요 그 경기를 할 때 게임의 룰을 지키지 않는 저기 시장 어둠의 골목의 선수하고 그 다음에 한국체육대학에서 길러낸 선수하고 싸움을 붙이면 저쪽 아이가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게임의 룰에 익숙하도록 이게 보수의 어떤 우리 포럼에 제가 관여하는 포럼의 명칭처럼 공정과 상식을 생활화, 일상화, 습관화해야 하지 않는가. 최근에 어느 그 학자께서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보수라는 것이 이념이라기보다는 생활이자 관습화, 일상화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 말씀을 제가 좀 중언부언한 것 같은데 한반도 특수상 맞습니다. 그래서 한국적 민주주의 좋습니다. 우리가 영국식 민주주의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그 통치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완벽하냐?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금 이야기가 다릅니다만 헌법 개정을 해야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난 그 참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식의 내용으로 헌법 개정을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뭐 현직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헌법 개정 그건 안 될 일이죠. 그 헌법 개정 이야기할 때마다 대통령 임기라든지 통치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저 헌법 개정에 대해서 칼럼을 한 5번 정도 썼습니다. 그 사이에 매월 쓰니까요. 한 30년 동안 매월 이렇게 써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국민 통합의 용광로, 포스코 용광로와 같은 헌법 개정은 필요하다. 그런데 통치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먼저 하지 마라 제발. 왜? 거기에 이 유익성을 누리는 일부의 정치권이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본권에 관한 거다. 지금 우리 기본권이 1987년 개정이죠. 1987년 체제 때 받아들인 기본권은 87년도에 발전되고 착상된 기본권이 아니고 70년대 초반까지의 기본권만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80, 90, 2000, 2010년대에 환경, 생명, 정보 관련되는 이런 기본권은 거기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헌법 개정의 포커스를 넓게 이야기하면 우리 주권자인 인간의 행복 추구권이죠. 그것을 강화할 수 있는 쪽에 개정이 먼저 돼야지 자꾸 통치구조 이야기만. 그래서 이거 OX 문제가 안 되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보수와 진보를 이렇게 등치시키는 이런 것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좌와 우로 구분하는 것과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는 것도 다르지 없죠. 또 방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반도 특수상에서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재석 변호사 잘 압니다. 종로 재보궐 에서 당선된 방공검사죠. 그런데 여기서 한료의 법칙이라고 합니까? 뭐 하무라비 법칙, 이해는 이, 뭐 도래는 돌, 길을 때리면 길을 뭐 이런 식으로 접근했을 때 과연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어려운 생각들을 좀 해봅니다. 어찌하건 파일을 키우자. 파일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그 계량적으로 정확한지는 모르지만 한 30%의 정도에 있는 분들에게 이 보수의 진정한 가치를 보이기 위해서는 보수스러워야 됩니다. 보수다워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뭐 불공정, 몰상식, 불법, 위법, 탈법을 당연시하는 그것이 보수인 것처럼 되어 있는 그 태행적 개념에서 자유로워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청년 이야기도 좀 하고 정치판도 좀 이렇게 크게 좀 이렇게 흔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보니까 뭐 공천 과정에 보니까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상하게 흔든 쪽에서 많이 당선이 되더라고요. 그건 뭐 전혀 다른 건 싸움꾼들 이야기니까 우리는 게임의 룰을 지키는 그런 어떤 공정 사회에 있어서의 구성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그죠. 오히려 더 어렵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네. 여기 백진현 목사입니다. 그 헌법의 제1조에 보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가지고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상대를 해가지고 그 힘을 강화시키는 것은 국민을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 귀를 사로잡고
대통령이 뭘 생각하는 거를 자꾸 말을 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무슨 생각 가지고 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대통령이 뭐를 생각하는지 지금 갈수록 오리무중이 돼가지고 국민들이 지금 실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대통령은 이 권력을 가지고 권력입니다. 권력을 운용을 해야 돼요. 나라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간다는 걸 국민이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그 지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일을 만들어서 이 앞으로 가야 깃발을 들고 가야 그게 국민들이 결집을 해가지고 많이 싸움을 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때 내 그분을 상치지하고 좋아하는데 이분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뭘 하고 지내는지 국민들이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떠드니까 나중에 이 대통령이 뭘 생각하는 국민들이 이 생각이 없어지니까 다 그쪽으로 쏠려가지고 결국 대통령이 탄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거는 성군이 되는 게 아니라 정치는 말로 싸우는 권력 다툼 아닙니까? 싸워야 돼요. 대통령이 깃발 들고. 그래야지 장관도 힘을 해가지고 말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날 싸우는데 대통령이 지금 들리는 거는 술을 마셔가지고 정신이 없다. 또 무슨 뭐 무당하고 뭐 친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떠드니까 국민들은 귀에 들리는 것만 가지고 듣지 정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말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이 신문 기자라든지 그 야당 그 썩어 빠진 놈들하고 상대해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 권력을 사용해서 그 채널을 확보해가지고 말이에요. 국민한테 그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레이건 대통령이 그걸 잘했습니다. 국민 주권주의는 대통령이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되거든요. 그 일주일에 단 몇 번이라도 절간에 5분이나 10분씩 나와서 계속해서 말을 해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뭘 말한다는 걸 알아들어야 대통령을 손을 못 댑니다. 레이건 대통령 때도 많은 실정이 있었어요. 미국에 침략에다가 말이 실패해가지고. 그런데도 워낙 국민들이 대통령을 좋아하니까 다른 거 갔어요. 그렇지 이제는 뭡니까? 국회에서 대통령 아주 우습게 범죄자들이 전과자들이 말이지. 대통령을 지금 얼마나 말고 있어요. 심지어는 이준석 같은 그런 애들까지도 대통령 함부로 하는 게. 힘은 사용해야지 그게 힘이지. 청와대 대통령궁에 앉아가지고 참모들만 상대해가지고 말하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떠들어야 되니까. 네네. 그걸 갖다가 지금 뭡니까 우리 교수님이 대통령과 가까우시다 하니까 그렇게 국민들 속에 들어가서 국민들의 길을 사로잡아가지고 이 나라 방향을 좀 올바르게 나아가면은 이번 선거 같은 저런 참패가 안 일어날 거 아니에요? 이걸 좀 부탁드립니다. 싸우시오. 예, 이번 행사 브로셔에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 이런 표현을 써서 저는 멘토는 아니고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 네, 잘 알고 사사로운 소통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인사나 정치 이런 것을 논의하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1조 잘 말씀하셨습니다. 헌법은 118조까지입니까? 1조만 하면 충분합니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죠. 민주공화국입니다.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예, 국민 주권지, 주권 재민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중심으로 국민을 바라보고 이렇게 나가라, 뛰어라 이제 하는 그런 말씀인데 옳은 말씀입니다. 예, 잠깐 방송에 방송에 나가도 되는지 모르지만은 툭 깨놓고 얘기해서 윤 대통령께서 지금 그 대통령 되기 이전에 그 리스크 외에 결정적인 리스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 조금
생각이 다르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보호 본능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근데 소통, 스킨십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그 대통령 되고 나서 그 출근할 때 매일 했었는데 소통을 했었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슬리퍼 사건인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잘못된 점도 있고 그 다음에 제 스스로도 그 국무회의 장면 이런 것이 그 대한민국 회의의 전형이다 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면도 뭐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관이라는 용어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국무위원이라는 용어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국무회의의 구성원이니까 그래서 그 국무위원들께 힘을 실어주고 그 국무위원에게 장관이 보임되는 거니까 그 부처에 대한 그런 어떤 그 책임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대통령 중심제에서 입법 권력을 빼앗긴 이런 경우에 레이건 말씀 참 잘하셨네. 16년 동안 그냥 정말 청년들 중심으로 조직하게 가면서 열심히 준비해서 레이건 대통령이 탄생된 이후 13년 동안 볼변 들어가지고 세 번 실패하고 우리도 지금 총선 3번 실패했지 않습니까? 지금 정부 기준으로 본다면 그 캐메런 총리, 영국 총리 만드는 그런 과정도 잘 아시죠? 이게 막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저 윤석열 대통령이 국힘당 대표로 국힘당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와야죠.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이렇게 아웃소싱 했다는 겁니까? 이거 혹시 영린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게 왜 국힘당이 그렇게 나야겠을까? 그 앞에 탄핵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리지만 도대체가 후계자 그룹을 키울 줄을 몰라요. 지금까지 글쎄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뭐 그런 분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국힘당이 정당 민주화 그 다음에 청년을 키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뭐 어찌 보면 언급결에 이 국힘당 후보가 되어서 뭐 권력의 기반이 약하다고 하나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국민들이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는가. 뭐 제가 볼 때도 또 뭐 이렇게 법률가 검찰 출신들이 중용된다든지 그다음에 세종대왕처럼 인사를 못하는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처럼 인사를 못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요즘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즐겨 쓰는 용어 제18번이 나나따나 잘하자입니다. 이거 되게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주권자인 우리가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법에 대한 의식, 법에 대한 인식, 법에 대한 정신 미국에서는 리얼 마인드라고 합니까? 이것을 돈독해서 주권자스럽게 그렇게 해서 주권자들이 정당을 잘 키워서 정당 민주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많은 내용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정당이 이 붕당도 아니고 엉망진창이거든요. 지금 양당 다 그래서 누가 잘못하나 내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이대하면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대통령한테 좀 이야기하십시오 하는 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실 때 조금은 정리해서 질문을 좀 짧게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또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 보수의 가치가 어쩌고 저쩌고 또 진영 논리에 대해서 어쩌고 저쩌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제가 간단히 질문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도대체 부정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부정선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 말씀 먼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강연의 질문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40청소는 선관위가 발표한 63%가 민주당이 이기고 37%가 국힘이 이겼다고 발표했는데 완전히 뒤바뀐 발표입니다. 이 말씀은
제 개인적으로 공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통계학적으로 전문가이고 박사이신 공명호 박사님, 또 지방에 계신 어느 김일선이라는 교수님 등이 제야에 계시는 컴퓨터 또 통계학적으로 성관이가 발표한 그 내용을 사실로 해서 밝혀낸 성관이 전산실의 조작 선거를 밝혀낸 사실입니다. 지금 광화문 거리에서는 정광훈 목사님 이하 정말 수십만 명이 모여서 이 부정선거를 밝히라고 매주일 걸기대회를 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리스폰드 하는 당국자가 없습니다. 국민의힘에 조종훈 의원은 백서를 쓰면서 그 참패 원인이 그 내부에 있다고 얘기하지만, 물론 없는 건 아니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조종훈 의원은 부정선거로 인해서 참패한 원인이 외부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람 만나면 혼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저 교수님이 정말 정부와 친밀한 관계가 있다 하시니까 이 정부가 부정선거를 인정하는 건지 모른 척하는 건지 없다고 하는 건지, 그렇게 정광훈 목사님 이하 보수 우파들이 결집해서 부정선거 척결에 대해서 또 저질러진 40 총선의 부정선거에 대해서 밝히고 조사하고 수사하라고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도 모른 척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 교수님의 책임이 있다는 게 아니라 많은 정치적인 역량을 갖고 계시는 한 분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만 한번 해주시고, 정부가 척결의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또 한국에 돌아가시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정부에게 그렇게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전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대통령의 멘토도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무래도 저도 이거 피고하면 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이 선거 부정 이슈에 관한 것을 제가 뭐 처음 듣는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가 공영화 상식 포럼에서 이 정책 세미나도 지금 중앙본부에서 62차, 지역본부에서 합치면 뭐 100차례 이상 했습니다만, 그것 말고 정세 분석 팀이라고 해가지고 전문가 그룹이 이렇게 매주 이렇게 정세 분석을 하는, 거기에 지금 이름을 떼면 금방 알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주 주장을 강하게 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공군 장성 출신인데. 이게 어떤 뭐 통계학을 전공한 분들의 말씀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기계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갈 때 도장이라도 직접 좀 찍게 하자라는, 그 다음에 그 사전 투표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선관위의 이 선관위 헌법기관 아닙니까? 이 선관위에 대한 감사 여부에 관한 그 논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관위의 지배구조도 지배구조 이야기 너무 자주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좀 손을 봐야 할 그런 사안이고요. 이 전자투개표에 대해서는 그 기계를 아프리카 쪽에서는 많이 우리가 수출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런 부정의 그 소지가 있다는 그런 다수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의 주장 쉽게 해서 막 이렇게 뭐 목소리로 해결할 문제인가? 이것도 가지런히 좀 입증 가능한 그런 자료를 모아서 사법부 판단에 맡기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정홍 목사님 뭐 이렇게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 이렇게 제 눈으로 확인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이게 지금 누굽니까? 황교안 총리께서도 굉장히 여기 깊이 관여하셔서 이렇게 주장을 강하게 하고 계시는데 궁극적으로 이게 죄송합니다. 이해관계자는 국민이 이해관계자일 수도 있는데 뭐 소송이라면은 그걸 뭐 소송 적격, 당사자 적격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자가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그 방법 외에 지금 이 데몬스트레이션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을 텐데 그래서 이 선관위를 한번 선관위의 그 구조를 잘 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이 이 법적 판단에 의해서 잘못됐다는 것이 요즘도 그 수개표라든지 사전 투표한 관리에 관한 것은 조금 전에하고는 조금 달라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해명이나 항변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그럴 입장도 아닙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국힘당이 왜 저렇게 침묵하느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그건 국힘당 사정이니까 제가 뭐 이래도 저래도 할 수는 없고 국힘당도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엄청난 피해를 봤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좀 애매한 답변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법학 교수 출신으로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사법 판단을 맡길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아니 사법부에 아무리 고소하면 뭐합니까? 진행을 하는데 수사 진행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법부. 막연히 뭐 사법부에 뭐 처시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국회의장 막중한 이런 시스템 다른 분도 있으니까. 네, 잠깐. 예, 그만 좀 하시죠. 예, 이 선거 부정, 투표 부정에 관한 걸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우리 선생님 말씀 참 귀한 말씀 경청했습니다. 근데 이걸 아니 보수의 노면 뭐 진리 가치가 이게 중요한 게 지금 나라의 어떤 시스템이 완전히 뭐 달라지는 판인데. 저 방송 좀 잘 찍어 주십시오. 이 말씀 잘 예.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이상 잘 모르겠습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은 질의응답은 이것을 이제 끝내겠습니다. 한 번만 더 받아주세요. 예.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수님 통해서 이렇게 대통령님한테 뭐 전할 말 그렇게 비겁하게요. 말씀하지 마십시오. 교수님. 아니 교수님은 물론 책임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제가 거론하지 않는 데는 말씀으로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확인하러 가시면 예. 진짜 대한민국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확실히 진단하시고 강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기 뭐 여러분들 뭐 공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실 거예요. 제가 작년에 그 한국에 나갔을 때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저기 국가 안보 전략 연구원 주체로 포럼 할 때 제가 가서 그때 그런 포럼에서 그 판사분들이 많이 나와 있었어요. 전직 판사분들이. 그래서 그때 제가 질문한 게 지금 한국에서 뭐
문의조라고 그러죠. 문재인 뭐 이재명 조국에 대해서 사법적인 판단을 계속 못하고 있죠. 여러분들 중에서 그게 전 가장 궁금하리라고 봐요. 딴 게 아니고 뭐 딴 걸 다 지나서 문재인 그다음에 뭐 이재명 조국에 대한 사법 재판이 계속 늘어지고 그거를 못 하고 있잖아요. 단죄를. 그래서 대법원장이 바뀌면은 이걸 좀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을 해서 끝이 났으면 그런 바람을 전부 갖고 있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헌법학회 회장님도 지내셨고 그런데 과연 이 시스템이 사법부의 시스템이 이게 정당한 건지 앞으로 문재인, 이재명, 조국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진행될 건지 빨리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만 한마디 좀 해주시고 우리 이거 오늘 강연회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문재인 전 대통령 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기각됐을 때 제가 중앙일보에 칼럼을 쓴 적이 있고 시사저널에도 그때 칼럼을 하나 썼는데 혹시 정용상 치면 아마 거기 나오지 싶습니다. 다음에 레이브에 들어가면은 이재명 5가지 중에 한 가지 내지 2가지는 곧 아마 이렇게 결말이 있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공직선거법 관련하고 외환관리법 그것은 비교적 심플하니까. 근데 어떻게 아파트 그쪽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국 관련 문제는 이미 대법원에 가 있기 때문에 또 곧 결말이 있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많죠. USB를 뜯겼다. 그 다음에 여사께서 이 타주말 그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 법률적 판단을 잘 해가지고 그것을 문제 제기를 하면은 검토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문재인 정부 들었을 때 1000명을 무자비하게 가둬가지고 한 237명인가 감옥에 가고 한 거의 21세기 기축 복사죠, 그죠?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식으로 시원하게 하는 것이 그게 참 저희들도 시원할 것 같은데 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가? 앞에서 말씀드린 자유가치도 이야기했고 공정과 상식도 이야기했고 이게 뭐든지 적법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자유가치에 대해서는 이승만 대통령 다음에는 아마 윤석열 대통령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가치를 인식하는 분으로서는 그래서 이게 국민의 국민 정서법 이 감정하고 이 법적 판단하고 사이에 괴리가 없는 것이 그게 진정한 그런 법치사회의 참 모습인데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특별한 말씀을 좀 드리기는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은 죄송합니다. 자꾸 리바이벌해서 이 사법부 판단에 맡길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잘 준비를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 근데 이제 자꾸 사법부 이야기하기 좀 조심스러운데 김명수 사법부 제가 대법관 추천위원회 위원을 당연직 위원을 했거든요. 절대 대법관이 8명인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시효가 남아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비밀을 절대 지키겠다 이 서약을 했는데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고위 법관들이 일할 의혹을 이렇게 그냥 만든 3배수로 올리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고위 법관들의 의혹을 확 그냥 떨어뜨리는 그러면서 재판은
죄송합니다. 그 지연된 재판에 건국 이래 그런 예가 없습니다. 이건 뭐 그다음에 선거 소송은 6개월에 끝내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임기는 4년 아닙니까? 국회의원이 누구죠? 그 대전 부분 이게 뭐 4년씩 이렇게 그래서 이 사법부의 현실이 참 난감한 부분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이게 법관이 얼마나 그 우리 주권자인 국민에게 중요하면은 여러분들 보통 공무원들의 신분은 법으로 보장합니다. 근데 법관의 신분은 헌법으로 보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관은 헌법과 법률과 양심, 이 양심은 지 개인의 양심이 아니죠. 법률가로서의 양심이죠. 재판관으로서의 양심. 근데 자기 개인의 양심으로 재판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이 아니라 막 질질 끌다가 사표 내고 가버리는 사건도 있죠. 그래서 이건 뭐 법관의 양식의 문제이기 이전에 지금 사법부의 혼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바뀐 거 원래의 조희대 대법원장이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재판의 신속한 재판은 생명입니다. 사람 돌아가시고 나서 성소 판결 받으면 뭐합니까? 예를 들어서 그다음 뭐 이기고도 증거와 마찬가지의 재판 그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어 가지고 그것이 사법 불신의 원인이 되고 그것이 소위 말해서 그 판결에 대한 불복의 원인이 되거든요. 그것이 사회 전체적인 불신의 그 원흉으로서 기능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법부의 독립, 재판의 신속, 인권 보이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이 지금 헝클어져 가지고 아직 제자리로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 제가 조금은 압니다. 그 대법원의 구조나 그 사법부의 구조를 조금은 아는데 이거는 막 공무원들 인사하듯이 그렇게 못 하거든요. 기본이 10년입니다. 그래가지고 재임용할 때 재임용 요건도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탈락 요건이. 그래서 뭐 검사의 경우도 준사법부이기 때문에 그 보십시오. 많탈진 검사들 못 쫓아내가지고 그냥 막 애를 먹고 그런 거 보셨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재명 사건은 5개 중에 한두 개는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아마 결론이 어떤 형식으로 내가 결론이 나올 것 같고 조국 재판은 글쎄 이게 조국 당이 생겨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미 이제 대부분에 가 있으니까 이건 당신께서도 이 임기 중에 늦어도 임기 중에 이것이 결판이 날 줄 알고 다음 번호가 이렇게 뭐 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딱 한 번 저기 우리 여성 대표로 한 말씀 질문이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쭤보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표시와 북한의 표시가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건 북한의 그 나라의 표시가 인민민주공화국으로 되어 있는 걸 압니다. 그러면 우리 남한에는 어떻게 표기가 되어 있나요? 대한민국이죠. 네? 대한민국.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입니까? 예, 민주공화국이죠. 그냥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에요? 헌법 1조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고 하죠. 그냥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민주공화국입니다. 네. 네. 제가 거기에서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제가 알고 있던 거는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냥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들어가 있어요? 네, 헌법에는 거기에 빠져 있습니까? 자유민주가? 헌법 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렇게만 돼 있어요. 예,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개념 안에 민주공화국의 개념 안에 지금 말씀하신 자유가 포섭되어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고 그다음에 다른 조문에서는 네. 우리 헌법
전문, 네. 헌법 전문은 이 헌법의 내용을 네. 그 상징하는 내용 아닙니까? 네. 거기에 보면 자유민주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통일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정당에도 자유민주적 나오고 그 다음에 헌법 4조입니까? 그 평화 통일에 관한 조항에도 자유민주에 관한 내용이 나오니까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네. 그런데 자유를 빼면은 네. 민주주의는 지금 말씀하신 네. 인민민주주의도 있고 여러 종류의 민주주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예. 그걸 확실히 좀 알고 싶었습니다. 확실히 그러고 자유민주주의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정 교수님께 부탁드리고 싶어서요. 예. 어디 가서 말씀하실 때 그걸 그 헌법 전문에 있는 대로 그 해설한 거기에 있는 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라고 예. 이렇게 말씀 좀 해주셨으면 예, 아이고,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긴 날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 교수님 오늘 애플한다 온 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좋은 강연 잘 들었습니다. 또 제가 오늘 여기서 들어보니까는 정말 신기하게 어쩌면 우리 이 미국의 정치 상황과 한국의 정치 상황이 너무너무나 똑같아요. 맞아요. 아주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많은 열기가 대한민국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미국, 여러분들 미국 정치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세요? 한국만큼 엄청나게 지금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일주일에 4일 재판을 받고 기억나시죠? 박근혜 대통령 한국서 4일 재판받고 미국 건국이 없어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아까 보수 진보 얘기했는데 제가 그래도 여러 번 낙선을 하면서 미국 정치 바닥에 현장에서 제가 10년 이상 뛰어보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는 거의 박사학위를 받지 않을까 하는 감히 이런 우스갯소리도 하겠는데 보수요, 미국 보수, 한국 보수 아주 비겁합니다. 아주 기회주의자들이고 아주 자기 self-interest,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그게 미국 보수, 한국 보수 똑같아요. 맞아요. 미국 좌파, 한국 좌파 지난 수십 년간 교육받고 훈련받고 전투력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항상 붙어보면은 보수 쪽이 깨지게 마련이에요. 이 미국 50개 주 대도시, 중도시, 소도시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닥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스트리트, 블루바드, 에브뉴 다 있습니다. 미국의 흑인, 백인 문제, 한국의 전라도, 경상도 똑같아요. 잘 연구해보세요. 잘 한번 보세요. 제가 이 TV 찍는 여기에서 제가 헛소리 안 합니다. 저는 지금 정식 후보예요. 제가 공화당 유세에 나가서 말을 할 적에 깜짝깜짝 그렇게 놀래요. 왜?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는 내 자신이 신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떠드는 거예요. 어저께 아침에 저 스톤 마운틴 갔더니 그 흑인들 한 400명 새까맣게 왔더라고. 백인 딱 2명 봤어요. 거기 올라와서 스피치를 시키는데 내가 거기서 서슴없이 얘기했어요. 지난 수십 년간 민주당은 너희들한테 너무너무나 많은 거짓말을 했다. 떠들더라고요. 지금 한국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상한 뉴스에 현혹돼 가지고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저 역시 한국 핏줄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 고국 대한민국이 잘 되길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옛날에는 미국은 이런데 지금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더 들어오졌어. 여러분 지금 미국서 우크라이나에 돈 보내죠? 워싱턴에 가면은 현지에서는 민주당 공화당이 있는데 워싱턴 가면 민주당 공화당이 없습니다. 다 같은 썩어빠진 부패 의원들만 있습니다. 왜? 우크라이나에 돈 보내주는 원조 사인하고 뒷구녕으로 돈을 받는데 그 돈이 100불, 200불이 아니라 100만 불, 200만 불이 아니라 20 million, 50 million. Joe Biden, he received $95 million. Can you believe that? That's our money, our tax dollar money. 제가 왜 또 갑자기 열을 낸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 우파와 좌파 싸움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파들이 좀 더 좀 당당하게 맞서서 국민들을 대신해서 저걸 해줘야 되는데 같이 합세해서 같이 가요.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요 말만 하고 이제 끝마칠게요.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 뭐 삼국 시대, 뭐 고려 2조 시대, 대한민국에는 국회라는 그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임금이 있었고 다 강요들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리키는 것만 있었어요. 근래에 들어와서 우리가 국회라는 것을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서 국회가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당선만 돼가면 국민 위에 올라서려고 그래요. 제가 적어도 여기서 정상적으로 배운 거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민들의 입이 되고 손가 되고 발이 돼서 행정부를 견제해줘야 되는데 국회의원은 절대로 여러분들의 리더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심부름꾼이고 여러분들이 내 보수죠. 제가 이 얘기를 많은 미국 사람들한테서도 저는 뭐라고 그러냐, I'm not your boss, I'm your servant. 몰랐다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정치인들조차도 자기가 뭔지 모르고 나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보수, 뭐가 보수인지도 모르고 자기 보수래요. 좌익은 알아요. 내가 왜 좌익인지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기본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정말 우리 생각을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 이런 안보 강연 일주일에 한 번씩 해도 모자라요. 우리 보수가 그동안 훈련이 없었어요. 우리가 왜 보수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보수라는 거예요. 빨갱이가 아니면 우리가 보수인 줄 알아요. No. 보수 공부를 해야 돼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번에 제가 꼭 이겨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의 그 응원을 제가 보답하겠습니다.